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올해 이제 2월 중순에 위원장을 시작을 했고요. 네. 사실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촉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좀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학자로서 이제 네. 대학에만 있다가 이런 일을 맡게 되니까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요즘 연구하고 있는 쪽 네. 공학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환경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뭐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까봐 좀 고면이 좀 걱정은 됐죠.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뭐 아직도 적응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사차위에 많은 직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근데 좀 지났더니 이제 숙제가 예, 뭐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뭐 정책도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적응할 뭐 틈도 별로 없이 이제 바로 뭔가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라는 또 미중유의 어떤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나 사차위에서 하는 일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제한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사차위는 제가 보기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드바이저이고요. 그 자문 기관이고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뭐 이런 열망이 크고 또 기존의 부처가 있긴 하지만 이 기술이 워낙 이제 다부처, 범부처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부처 체계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당연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저희가 뭐 조정이나 의결 과정에서의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이고 그리고 범부처적인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대국민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 이해도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1월이었죠. 저희가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했고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좀 했어요. 코로나가 워낙 또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모시기 어려웠을 분들도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실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뭐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풀어야 되는 문제들, 현안들은 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 우리가 풀어야 해결해야 되는 공통적인 적이랄까요? 그게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는 뭐 아주 작은 디테일은 차이가 있지만 큰 뭐 흐름이나 줄기는 다 동일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이제 특히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정 확대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도 이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뭐 관련된 그 뭐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그때 이제 초대를 저희가 드렸던 그런 나라들에서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그 계획들 국가적인 큰 계획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뭐 청사진이나 비전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차위에 이제 참여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혁신가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 역할에만 충실했던 거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사차에 와서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생활에 쓰이려면 많은 단계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좋은 쪽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영향받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저희가 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건강한 사회의 한 일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진행이 아니라 서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거죠. 사실은 그 미국의 한 대학의 총장이 사실 뭐 한 얘기인데요.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분이 공학자이신데 미국의 유명 대학을 10년 이상 이끄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비결을 물었더니 나에게 주어진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공학적인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솔루션이 좀 보이더라. 그래서 뭐 많은 학문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공학은 이게 트레이드오프의 학문이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고 이게 좋아지면 이게 나빠지고 이런 일이 많아서 그 사이에서 사실은 최적의 조율점, 베스트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없어요. 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좋은 차가 나오지 않잖아요. 여전히 계속 꾸준히 새로운 차들이 나오고 계속 소위 말하는 개정, 뭐 리비전을 하잖아요. 활용과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최적의 그 중간점을 찾을 거냐. 그런 일이 사실은 사차위의 일이고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시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이제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미진한 점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면은 올해 8월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활용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뭐 활용 플러스 이제 보호에도 이제 그 방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방적으로 추진은 사실 어렵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의견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쪽을 위한 게 아니라 양쪽.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의견을 이제 충실히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견 보기에는 기득권에게 이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제가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제 뭐 다툼이 있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그게 실제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 좀 배제된 채로 서비스를 이제 새로운 기술로 공급하는 쪽하고 옛날 방식으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거기만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이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국민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진료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리고 뭐 유효성 그리고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부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잠시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협이나 뭐 복지부하고도 많은 면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커톤을 저희가 뭐 이제 최근 들어 2차례 관련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관련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뭐 전달을 한 상태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정부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의정협의체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의정협의체한테 바톤 터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집현전 사업은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과기보좌관실 뭐 여러 그 정부 기관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나온 프로젝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당연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집현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뭐 역사를 바꾸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지식의 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디지털 경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에는 이렇게 파편화돼 있고 분절화돼 있던 그런 각종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군데를 통해서 진입해서 쉽게 뭐 예를 들면 뭐 로그인도 한 번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로그인 아예 안 해도 되거나 그래서 정보를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요즘 인공지능에서 그 머신 리딩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기계가 읽고 뭐 그걸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제안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그런 머신 리딩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조금 머신 리딩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하는 노력이 좀 더 뭐 부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제 역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다 보니까 사람도 이제 대부분 윤리적이고 대부분 이제 바른 이제 그런 언행을 하시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듯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의 활용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어떤 그런 제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기정통부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약 25개 비슷한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저희가 시기적절한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강화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회가 사실 변하거든요. 근데 그 변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처럼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지능이 더 중요하지만 이제 보호나 이런 윤리적인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안 돼, 이거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정교한 접근을 해야죠. 기술 개발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호할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밸런스란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기계적인 어떤 중간을 찾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사람의 인간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또 기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라는 또 챌린지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하신 질문이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언제나 상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직업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비단 4차 산업혁명 최근의 일은 아니고 아주 옛날에 뭐 제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살지 않았습니다만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철기가 나오면서 석기를 쓰는 부족들이 다 뭐 쇠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화약이나 뭐 불 이런 걸 쓸 줄 아느냐 아느냐가 아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긴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잠깐의 어떤 이 떨림 뭐 이렇게 임시 어떤 이런 인스터빌리티 그러니까 아주 임시 잠깐 흘러가는 그런 뭐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추세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잘 해왔던 이런 것들을 기계한테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제조업 같은 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사람의 고용인의 숫자가 정말 뭐 100분의 1이 된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문제는 언제나 같이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덕분에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들은 인공지능한테 미루고 조금 더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일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직업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CIO라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Chief Information Officer라고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CIO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금융사고 났다, 뭐 데이터 보안사고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거에 이제 적극적이보다는 기존 거를 지키려고 하고 사고 안 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태도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CIO 말고 이제 디지털 경제나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 금융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서 이제 CDO라고 하는 직급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뭐 Chief Data Officer의 줄임말이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C자로 시작하는 고위 임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데이터가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부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공유의 제한이 많습니다. 탑다운으로 고위 임원이 진두지휘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범용적인 기술입니다. 뭐 과기정통부나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행안부, 기재부에만 국한되는 기술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기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처에서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고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지능과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범부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처리가 지연되거나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CDO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정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데이터 분화, 데이터 청 뭐 이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정부에 와서 보니까 청이라고 하면 부의 이제 하위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부처적인 성격을 갖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부라고 하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에 있는 데이터를 뭐 활용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부를 넘어서는 그런 범부처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사차위의 역할이 이제 조금 확대가 돼서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같이 보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작은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이제 요 다음 정부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조직이 어떤 형태가 최적이냐, 그리고 그런 조직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과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부처 간의 조율은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요. 쉽지 않은 이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차위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사차위를 계획하실 때는 조금 실행력이나 뭐 예산이나 뭐 인사권 이런 것들 좀 부여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자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실행력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수긍할 만한 거고요. 이제 실행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저는 좀 어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태로는 자문기구로서 이제 뭐 브레인 조직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이해 조정 이런 데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이런 실행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부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정식 상존하는 조직이 생긴다라고 치면 저희 사차위는 이제 그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어떤 뭐 과제나 정책 같은 걸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위원장 단독 위원장 체제였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총리님을 모시고 공동위원장 체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추가적인 부처의 장관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실행력을 좀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역할 같이 더해서 실행력을 이제 조금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5G를 사실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물론 절대적인 뭐 특허의 숫자나 아니면 장비 점유율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중국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국의 통신 뭐 학계나 산업계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차위에서 유럽에 있는 대사님들 그리고 뭐 장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한국의 5G 기술을 좀 접목하자. 그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어떤 그런 역학적인 변화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 통신 쪽의 어떤 그 수월성도 있고, 또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그런 뭐 첨단 기술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통신 쪽의 어떤 세대가 대충 10년 정도로 보죠. 그래서 이제 2020년이 5G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해였다고 하면 이제 6G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21년, 22년 이때 이제 표준화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구체화를 거쳐서 뭐 28년, 29년, 30년 이때쯤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면 2D로 이렇게 깔린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6G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3D로 하늘까지 갈 것이고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그 입체적인 구도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 잘 갖고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을 활용하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발전시킨다면 뭐 6G도 큰 문제 없이 한국이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뭐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그런 학문적인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강호는 이제 단연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렇지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수한 인재, 그리고 많은 지원, 큰 시장,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제 뭐 일강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이제 이강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크고 그 다음에 친기업적인, 친기술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력 배출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강을 꼽자면 뭐 다른 경제 분야와 비슷하게 미국, 중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하고 영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한우물을 파는 그런 연구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부럽게도 뭐 이제 그 AI 연구자들, 훌륭한 세계적인 연구자들 이제 일부가 캐나다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인공지능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놀랍고요. 과학기술 다른 분야에서도 캐나다가 잘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캐나다의 경쟁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돋보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알파고 다 아실 텐데 알파고를 이제 원래 개발한 게 딥마인드라고 영국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잖아요. 구글이 인수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도 여러 가지 그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EU라고 하는 시장, 물론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EU에 근접해 있고 큰 유럽 시장이 있고 인재들도 많이 있고 또 과학기술 전통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영국의 경쟁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이 뭐 유럽의 일부 나라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오면 뭐 한국, 일본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학술대회 가보면 많은 이제 인공지능 쪽 교수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일본의 존재감보다는 한국의 존재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한 4, 5위, 뭐 만약에 프랑스나 이런 쪽을 뭐 포함시킨다면 4, 5, 6위, 이 정도에서 한국이 순위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급속도로 아주 크게 잘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사실 많아야 되는데 이제 뭐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아쉽죠. 기술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술적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나 뭐 기근 이런 걸 극복하려고 이제 많은 기술이 나왔듯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뭐 비대면 기술 그리고 뭐 백신이나 그 의료, 보건의료 쪽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제 문외한으로 보기에도 어떤 국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뭐 유니버설한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이고요. 한국도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큰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작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기능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겨날 때 조금 양질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그린 이런 거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사실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기술적으로 이제 한 걸음 더 점프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고 뭐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길게 보면 뭐 2걸음 3걸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 한 해 약간 반 걸음 뒤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